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두 개의 뚜렷한 전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호전이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소모전입니다. 이곳에서는 수십만 명의 병력이 1000마일에 걸친 긴 전선에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전으로 양측이 매일 밤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군집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의 끊임없는 폭격은 지상에서의 진전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2025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핵심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목표를 주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공권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어느 쪽도 느리고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 이상의 병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의 경우에도 현재 징역 속도로는 어느 쪽도 영토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수년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공중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2022년 이후로 돈바스, 크림반도, 헤르손, 자포리자주의 점령지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 깊숙한 곳까지 목표물을 타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여름에 그들은 속도를 크게 높였고 주요 목표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군사장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군사시설이나 군수산업단지를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웹사이트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2개의 군사시설 이타격을 받았으며 이 중 91건은 군수산업단지시설, 25건은 명백한 군사시설, 16건은 비행장이었습니다. 이는 3일마다 한 번씩 주요 군사 목표에 성공적으로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작전은 6월 1일에 실시된 스파이더웹 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수십 대의 드론을 러시아로 밀반입해 특별히 설계된 발사 트럭에 조립했습니다. 그 트럭들은 러시아 전략 핵폭격기 비행대가 주둔한 주요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드론들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인들을 완전히 기습했습니다. 폭격기들은 최근 만료된 뉴스타트 핵무기 통제 조약에 따라 위성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무방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모두 폭격기를 위성 감시로 볼 수 있는 곳에 주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쯤에는 최소한 투-95 폭격기 7대와 22M3 폭격기 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수송기와 조기경보기도 몇 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4개의 공군기지가 성공적으로 타격당했습니다. 이르쿠츠크주에 위치한 발라야 공군기지, 무르만스크주에 위치한 올레냐 공군기지, 랴잔주에 위치한 갸길레보 공군기지,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주에 위치한 이바노보 공군기지가 그 대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또 다른 중요한 공군기지는 아디기르 공화국에 위치한 간스카야 공군기지였습니다. 이 러시아 항공우주군, 즉 VKS의 주요 후방 물류 거점은 12월 28일 밤 사이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것은 공군기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중 내내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시설들도 타격했고 그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예를 들어 5월 28일에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와 정보기관, 즉 SBU가 모스크바 주 두브네에에 있는 크론슈타트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오리온, 이노브데츠, 그롬, 헬리오스 등 여러 드론을 생산하는 이 크론슈타트 공장은 현재 온갖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많은 시설이지만 러시아의 무인기 생산 체인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입니다. 같은 날 밤 같은 도시에서 SBU 부대는 또한 라두가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KH-101, KH-555, KH-69, KH-59MK와 같은 순항 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기적으로 공격할 때 사용하는 미사일들입니다. 러시아 군산복합체, 특히 모스크바 지역에 있어서는 유난히 불타오른 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부대도 러시아군이 널리 사용하는 마이크로 전자 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앙스트람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이후 7월 26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스타브로폴시에 위치한 시그널 공장의 두 건물을 타격해 손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장은 레이더, 무선 항법, 원격 제어, 무선 장비 등 전자전 장비를 생산하는 러시아의 주요 업체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으로 공격받은 두 번째 주요 표적은 물류 관련 표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변전소에 대한 30회의 타격 물류,
인프라에 대한 28회의 타격, 러시아 항구에 대한 15회의 타격이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벨고로드시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가장 많이 겪었습니다. 10월 5일에는 루치 변전소가 공격을 받아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으며 9월 28일에는 벨고로드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 변전소가 또 다른 공격을 받아 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도시는 2026년 초에만 해도 최소 2차례 이상 암흑에 휩싸였으며 중앙 난방 시스템의 온수도 4월이나 5월까지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10월 31일에는 브리안스크 지역의 노보 브리안트 변전소와 오리올의 열병합 발전소가 네프튠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블라디미르, 스몰렌스크, 보로네시, 탐보프에서도 변전소와 기타 전력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이 기록됐습니다. 물류에 대한 공격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주로 철도 인프라에 집중했습니다. 로스토프주, 레닌그라드주, 점령된 자포리자 지역, 그리고 오리올, 보로네시, 브리안스크시에서 반복적으로 철도 노선이 공격을 받아 군수 및 연료 열차가 탈선했고 이로 인해 병력과 장비 이동이 방해받았습니다. 11월 13일 시베리아 횡단철도에서 대규모 사보타주 작전이 벌어져 주요 물류 동맥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연료와 군수 물자를 실은 러시아 열차들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GOR 특수부대가 OVA-UAV 드론으로 자포리자에서 이동 중이던 러시아 연료 열차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연료, 윤화류, 군사 장비를 실은 열차가 로스토프주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토크마크와 잔코이 근처에서 연료 열차가 탈선하여 크림반도로의 보급이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철도역과 교차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7월과 8월 사이에만 로스토프주의 남부역, 볼고그라드 지역의 수로비키노프역, 그리고 크림반도의 잔코이 역이 모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이 손상되고 교통이 중단되었으며 군수 화물 운송이 중단되고 보급로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스토프, 볼고그라드, 보로네시, 크라스노다르의 견인 변전소와 개정해함도 공격을 받아 자동 정지와 광범위한 철도 운행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러시아 항구에 대한 공격의 경우 주로 연료 저장소와 석유 수출 시설을 겨냥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과 해군, 육상 작전에 중요한 흑해와 아조프해 항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공격은 연말에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조프해의 템류크 항구에 있는 석유 제품 탱크를 타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남부 템류크 항구에서 2개의 대형 연료 저장고에 불이 붙어 약 2,000평방피트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6주 전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크라스노다르 지방 근처의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있는 석유 저장소와 민간 선박이 손상되어 러시아 최대 흑해 석유 터미널에서의 석유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목표 중 3번째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바로 이러한 공격들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고 가장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유나이티드 24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88회, 석유 저장시설을 28회, 가스 인프라를 6호에 타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게스탄에 있는 마오치칼라 정유소는 10월 21일 밤에 공격을 받아 러시아의 카스피 분함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정제시설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최소 3곳의 정유소가 여러 지역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아피프스키 정유소, 연간 625만 톤 규모의 대형 정유소, 볼고그라드주의 우류빈스크 석유 저장소, 그리고 야로슬라블 주의 슬라브네프 야노스 정유소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좋은 조치로 테메류크 연료 저장소 공격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크리스마스 당일에 로스토프주의 노보슈크틴스크 정유소도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심장부에 비수를 더욱 깊이 꽂은 다른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담한 공격이자 장기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해상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유조선들은 러시아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운송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최소 11척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이 드론 공격이나 원인 불명의 외부 폭발로 인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SBU는 이 중 4건의 공격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공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조선 공격은 실제로 2024년 12월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관련된 회사가 소유한 화물선 우르사 메이저가 여러 차례 폭발 후 지중해에서 침몰한 사건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공격은 2025 연초 겨울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원유 운반선 시참은 1월 중순 터키의 세안 항구 근처에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레이스베림은 2월 초 리비아 해안에서 공격당했습니다. 시주얼은 2월 15일 이탈리아의 사보나 항구에서 공격을 받았고 유조선 코알라는 발트해에 위치한 러시아의 우스트라가 항구의 정박 중 폭발로 인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폭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림펫 마인이라는 자석이 달린 소형 폭발물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림펫 마인은 선체부는 작은 폭약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 능력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했으며 이 드론들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6월에는 그리스에서 관리하는 원유 운반선 빌라무라오가 리비아 해안에서 폭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선박은 100만 배럴 원유를 실은 채 수리를 위해 남부 그리스로 예인돼야 했습니다. 이 주 후인 7월 6일 역시 그리스에서 관리하는 에코 위저드호 유조선이 10분 강역으로 2차례 폭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이스탄불에 본사를 둔 에쉬크타스 쉬핑이 관리하는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머시노가 다카르 근처에 정박해 있던 중 4차례 외부 폭발에 의해 세네갈 해안에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조난 신호가 발신되었으며 긴급 대응과 함께 모든 선원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지 않았고 해군 당국도 해군 드론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직후에 일어난 일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 특히 세론시 베이비 해상 드론이 유력한 범인으로 보입니다. 11월에 우크라이나 SBU는 C-베이비를 공개적으로 배치해 러시아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11월 28일과 12월 10일에 자신들이 책임을 인정한 공격에서 흑해에 있던 그림자 선단 유조선 3척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공격 이후 12월 19일에는 지중해에서 유조선을 대상으로 한 공중 드론 공격이 이어졌으며 이는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상선을 노린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합치면 2025년에 우크라이나에 의해 완전히 작전 불능 상태가 되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그림자 선단 유조선의 수는 최소 11척에 이르며 이 중 8척은 원유 유조선입니다. 이제 꼼꼼하게 수집된 사실들을 분석하고 최첨단 분석으로 정리해서 저희 더 밀리터리 쇼에서는 매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전쟁의 세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유조선 자체의 손실은 러시아에게 상당히 큰 재정적 타격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에 속한 대부분의 유조선이 약 15년 정도 된 오래된 배로 추정되지만 한 척을 교체하는 데는 대략 5,9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가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러시아 우랄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침몰할 경우 러시아는 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2025년 9월에 러시아의 그림자 선대는 27,000 DWT 이상의 978척의 유조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2,700만 DWT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유조선 선대의 약 18.5%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에 의미 있는 타격을 주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모든 유조선이 똑같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유조선의 대부분은 연간 여러 차례 러시아 항구에 입항하는 훨씬 소수의 유조선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경제대학에서는 이들을 러시아 그림자 선대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그 평가가 정확하다면 지난 1년 동안 손상되거나 무력화된 유조선들은 전체 선대 최대 10%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으로 러시아의 피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베이톰 시장은 이 공격에 강하게 반응했으며 흑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보험료는 12월 초에 최대 300%까지 상승했고 1월에는 다시 2배로 올랐습니다. 흑해를 통한 러시아 해상 원유 수출은 30%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제재를 받은 메르시노와 여러 선박을 보유한 터키 최대 유조선 운항사 중 하나인 베식타스 쉬핑은 메르시노에 대한 공격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이유로
더 이상 러시아 화물을 운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이러한 공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전 SBU 국장 바실 말류크가 유명하게 물리적 제재라고 불렀던 것으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굶주리게 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오는 수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 만화해도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수출 수익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 미국 상원의원 존 맥케인은 2014년에 러시아를 국가로 위장한 주유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 미국 하원의원 데니 핵, 그리고 전 EU 외교정책 대표 조셉 보렐과 같은 다른 인물들도 이 개념을 확장하여 러시아를 핵무기를 가진 주유소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러시아 국가 수입의 최대 절반이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점점 더 경제를 다각화함에 따라 그 비중은 수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크게 감소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석유와 가스 수입이 11조 1천억 루블, 약 120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연방 예산의 30%를 차지합니다. 이는 10여 년 만에 60%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2025년 국방 예산은 13조 5천억 루블, 현재 환율로 약 177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내부 보안이나 기밀 항목과 같은 더 넓은 범주를 포함하면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전체 군사 및 안보 지출은 16조 8천억 루블, 약 2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렇게 확장된 정의에 따르면 2024년에 군사 지출이 거의 70%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지출에서는 러시아의 석유 수입만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에 분명히 부족하며 정부의 재원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 아니라 국내 과세와 확대된 수출 기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 석유 수입의 손실이 빠르게 누적되면서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해야 할 긴급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보험 중개사 마인츠의 부총괄 이브게니 보로비코프에 따르면 2025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석유 부문은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1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시설의 직접적인 재정적 피해는 1000억 루블 즉 약 13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손실된 수익과 간접적인 영향까지 합치면 총 비용은 1조 루블 즉 오늘 환율로 약 131억 달러에 달합니다. 컨설팅 회사 아르구스는 러시아 정유소로의 원유, 파이프라인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여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2025년 러시아 정유소는 2억 2,833만 톤의 원유를 받았으며 이는 2024년보다 1.6%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내 정유 총 생산량은 1.7% 감소하여 2억 6,230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보험사들은 테러 및 사보타주 위험 부문에서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26년 2월 러시아의 금융 전문 웹사이트 코메르상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부문에서의 보험금 지급액이 거둬들인 보험료 총액을 초과했습니다. 사글레시어 보험사의 기업 인수 책임자 알렉세이 코토얀스키는 이 사실을 확인하며 관련 보험 포트폴리오의 손해율이 10배로 증가했고 보험료가 더 이상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중개사 리마인드는 사고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정유소 한 곳이 공격당할 때마다 평균 손실액이 500만에서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하면 물리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공중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수많은 제재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러시아를 점점 더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고 러시아 국민과 금융 엘리트에게 전쟁 지속을 정당화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공중전에 두 나라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며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끼치는 피해를 보면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훨씬 더 복잡한 논리적 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의 야간 폭격 규모가 우크라이나보다 꾸준히 더 컸으며 보통 몇 배에 달했고 이런 폭격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여름철에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공격해 일시적으로 휘발유 부족 사태와 석유 수출 금지, 여러 지역에서 주유소 대기 행렬이 발생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는 장거리 타격에서 약 2,400발의 미사일과 10만 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양측 모두 90% 이상의 요격률을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이는 1만 대가량의 러시아 장거리 드론과 240발의 미사일, 이 올해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와 비교해 충격적이며 러시아가 훨씬 더 큰 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타격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인구가 3배나 많고 인프라가 광대한 영토에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의미 있고 지속적인 타격을 주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간 공격 결과에 대한 엄격한 검열 때문에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인프라와 군산복합체에 수백 차례의 공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조가 러시아의 공격을 두려워해 극비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크론슈타트와 알라베르가 같은 러시아 드론 공장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볼 수 있도록 대놓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피해는 아직까지 추측의 대상이지만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재앙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겨울에 기온이 자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이런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26년 1월까지 우크라이나의 가용 발전 용량은 33.7 GW에서 약 14 GW로 떨어졌으며 이는 침공 이전 수준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화력 발전소의 90%가 파괴되고 수력 발전 시설의 50%가 손상되었으며 40%는 완전히 파괴된 것이 포함됩니다. 이미 에너지 부문의 장기 재건 필요 비용은 68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야간 공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 난방,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하수도, 시스템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대부분의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키이우 주민 600명 이상, 즉 약 5명 중 1명꼴로 비탈리 클리츠코 시장의 겨울철 도시 식량 공급 요청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 전력 공급이 몇 주째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하루 4시간 전기 공급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안락함을 누리며 사는 것조차 매우 힘든 일임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국의 수백만 도시 주민들이 며칠째 난방 없이 지내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건물에서는 하수도가 관 속에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급할 때 고양이 모래와 같은 비상 조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스니안스키 구 행정청의 막심 부크마토프가 최근에 솔직하게 말했듯이 이것은 불쾌하고 굴욕적이며 유럽답지 않은 일입니다. 구멍을 파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비닐봉지와 고양이 모래를 사용하는 것, 하지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골로시에보르에서는 파이프가 터져 창밖으로 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정전 항의 시위가 늘어나고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의 댓글을 보면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정신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아마 벨고로드를 제외하면 우크라이나인들만큼 공중전의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 제재와 물리적 제재, 그리고 군사적 교착 상태가 결합되어 2026년에 러시아를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혹은 사용한 고양이 모래 같은 자루로 무장하고 추위에 떠는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정부의 불리한 전쟁 결정을 강요하게 될까요?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